일단은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산정하는 데는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. 그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, 그리고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의 원칙,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 22년에 네, 그 최저 생계비가 변하는 게 있나요?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매년 생계비가 조금씩 올라가요. 그런데 그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가 매년 되거든요. 그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이 이제 기준으로 고시 금액의 60%를 최저 생계비로 산정을 합니다. 그래서 올해 2022년 기준으로 개인회생의 최저 생계비는 이제 1인 가구, 2인 가구, 3인 가구가 될수록 점점 늘어나는 구조인데, 일단 1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한 약 110만 원 정도였거든요. 그게 올해 한 116만 원 정도로 한 약 7만 원 가량이 올랐어요. 그래서 그 비율대로 다른 이제 2인 가구, 3인 가구, 4인 가구도 조금씩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데, 이 그 최저 생계비가 왜 중요하냐면 최저 생계비가 산정이 돼야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가용소득으로서 변제금으로 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건데요.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세후소득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있는 채무자가 있다면 이 200만 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1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일단은 변제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럼 그거보다 못 벌고 있습니다. 그거보다 못 벌면 이제 개인 파산 쪽으로 가셔야죠.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 그리고 변제금이라는 그 기준은 다른 특별한 이슈가 없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,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뭐 질병이 있다거나 또는 뭐 특별하게 되게 뭐 높은 주거비를 또 부담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적절히 그런 것들 반영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, 일단은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산정하는 데는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. 그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, 그리고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의 원칙,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200만 원에서 그 채무자의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내는 게 원칙인데, 우리 편의상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변제한다고 칠게요. 그러면은 36개월 변제를 하게 되면은 3,600만 원을 내는 거잖아요, 채무자가. 그런데 이 사람이 4천만 원짜리 재산이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3,600만 원이나 4천만 원을 비교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높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이 3,600만 원을 4천만 원치로 이렇게 올려야 돼요. 가지고 있는 재산만큼은 변제를 해야 된다, 이 말이에요. 그러면 40개월을 일해야 되는 거네요. 그럴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변제금,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를 조금 줄일 수 있어요. 그게 40개월로 늘어나는 방법도 있고, 아니면은 36개월을 조금 더 무리해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, 생활을.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때그때 조율을 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회생위원과 이제 상의를 해서 결정하면 되죠. 제가 두 번째, 수행 가능성의 원칙을 설명 안 드렸는데, 그 수행 가능성의 원칙은 무리하게 수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너무 의욕이 넘쳐가지고 나 50만 원만 쓰고 나머지 다 갚을 수 있어요 라고 한다거나, 아니면은 제가 아버지한테 뭐 1년 뒤에 한 1,000만 원 정도 받을 게 있는데 그걸로 낼게요 라고 한다든지, 이런 것들은 그냥 들어봤을 때도 수행 가능성이 좀 떨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수행 가능하지 않은 거를 어차피 인가를 해봤자 채무자가 이걸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변제 그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가를 안 내려줘요. 기각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칙만 통과가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한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최저 생계비 자체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두 가지 원칙을 고려해서 최종 변제금이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 최저 생계비가 중요한 이유가 최저 생계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내가 낼 돈이 결정되는 거라서 그래요. 근데 생계비가 올라가면 내가 낼 돈이 줄어들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그게 작년보다 올랐다, 이게 이제 핵심인 거고, 올랐는데 그러면 그것만 보면 되냐? 그게 아니라 아까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최종적인 나의 변제금이 결정되니까 그 두 가지 원칙은 알고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단순히 생계비가 올랐다고 해서 내가 내는 금액이 적어진다, 이렇게만 단순 기억하시면 안 되고,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 금액과 상관없이 내는 금액이 좀 올라갈 수 있다, 이 말인 거죠. 최저 생계비가 올랐지만 그래도 두 가지는 지켜줘야 된다. 네, 왜냐면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만 생각하시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
내가 이번에 생계비가 올랐으니까 내는 금액이 요 정도밖에 안 되겠지? 요만큼이 혹시 맞나? 이렇게 이제 희망을 가지시잖아요.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.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. 라는 의미로 네. 기본 2가지 원칙 더하기 생계비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. 올해부터 변제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또 네. 달라지는 것들이 네. 있나요? 네. 한 11월 정도에 발표가 됐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사건에 대해서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발표가 됐는데 서울회생법원에서 추가 생계비를 인정하는 그 기준을 좀 마련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거비, 하나는 교육비, 그리고 의료비,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부양가족 산정 요 4가지가 좀 기준이 마련이 됐는데 첫 번째로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자들도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집에 대해서 원리금을 부담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원리금의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러면은 116만 원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와 그리고 내 의식주 생활을 다 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증빙을 하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에서 일정 한도액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해주고 또 이제 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서울 같은 경우에 월세비가 부담이 되게 높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월세의 한도액을 이제 정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다 100만 원을 다 인정해 주진 않고 그 중에 이제 일정 금액만큼을 인정하는 그 근거를 좀 마련을 한 게 있고요. 그리고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,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제 가정이 있다면 특수교육비는 또 별도로 인정을 해줘요. 그래서 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50만 원, 그리고 공교육비에 대해서는 15만 원을 이제 추가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. 의료비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그 의료비, 그러니까 의료비라고 해서 일시적인 의료비들이 있잖아요. 뭐 치과 치료를 받았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 뭐 신장 투석을 한다든지 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의료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. 서울회생법원도 그렇지만 각 법원에서 시행이 되고는 있었는데 위원마다 조금씩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인정되는 그 한도가 좀 달랐던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앞으로 좀 이런 기준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이제 어떤 가이드를 마련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,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나이가 좀 이제 있으신 분들 말고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외벌이를 하시고 아내분은 그 자녀 3명을 육아만 한 경우에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어머님이 갑자기 어디 가서 취업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. 결국 이 가구는 아버지가 이 5인 가구를 모두 부양을 했던 가족인데 개인회생을 할 때 이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고려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계비가 더 빡빡해지잖아요. 아내분이 소득이 거의 없다는 게 좀 증빙이 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받아주겠다라고 이제 변경이 된 거죠. 결국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저 생계비가 아무런 특별한 이제 이슈가 없는 분들은 이제 116만 원으로 확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주거비가 있거나 특별한 의료비가 있거나 특별히 교육비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거나 이런 이제 상황을 증빙을 하는 경우에는 변제금 산정에서 조금 고려가 될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죠.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안 중요한가요? 사지 멀쩡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네, 그렇게 고려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신체가 건강하냐 이런 것보다는 그 경제활동이라는 거는 내가 근로할 의욕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좀 큰 틀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로만 계속 살아오셨으면 아무래도 일자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 걸 고려한다는 거죠. 어쨌든 채무자한테 많이 좋아졌네요. 네, 갈수록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. 왜냐면은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계속 저희한테 이제 하소연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. 이 돈으로 어떻게 사냐?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? 한 2, 3년 전까지만 해도 100만 원이었어요. 1인 가구가. 근데 조금 나름대로는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채무자들 만족을 못 하시겠지만. 그래서 2022년에 이런 바뀐 부분을 참고해서 내가 지금 상태로 계속 이렇게 채무를 부담하는 게 맞는지, 그리고 내가 이 정도의 변제금을 낼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과도한 빚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개인회생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